길 비키시오. 내가 데려갈 호는 바로 당신이오. 서방님, 어찌 저를 그리 낯선 얼굴로 보십니까? 제가 당신 아내 올시다. 조선 숙종 말년 경기도 양근 고을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3년 전 한강 지류에서 배가 뒤집혀 죽은 남편을 그리며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보름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그 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너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흔한 괴담 같으실 테지요. 허나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은 저승사자가 누구를 데리러 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방에 3년을 눌러 살던 여인이 과연 사람이었느냐, 그것이었지요. 때는 숙종 44년 무술년 섣달, 경기도 양근 고을 서쪽 끝 한강 지류가 굽어 흐르는 기슭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뒤로는 용문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 있었지요. 그 집에 살던 이는 김씨 부인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성이 이씨요. 이름이 진수였으니 사람들은 그 집을 이진사댁이라 불렀지요. 이 진사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여주나루에서 배가 뒤집혀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3년 전 춘삼월의 일이지요.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 합니다. 김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홀로 외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의 이름은 명준, 올해로 8살이었습니다. 부인은 30을 갓 넘은 나이였어요. 얼굴이 고왔습니다. 살결이 눈처럼 희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짙으며 걸음걸이가 사뿐사뿐하여 마을의 젊은 총각들이 이따금 그 집 담 너머를 기웃거리곤 하였지요. 허나 부인은 문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3년상을 마치고 이제야 연보랏빛 저고리로 갈아입은 참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동짓달이 지나도 눈이 녹지 않고 섣달이 되자 얼음이 사람 키만큼이나 쌓였지요. 양근 고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활에 숯불을 피우며 겨울이 얼른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진사댁도 다를 바 없었어요. 명준이는 안방에서 사기 그릇에 담긴 호박죽을 후후 불어 먹고 있었고 부인은 그 옆에서 곤일을 하며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지요. 헌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준이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더니 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냄새가 나요. 명준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인은 그 말에 곤일을 하던 손을 멈췄어요. 뭐라 하였느냐? 아버지요. 살구나무 아래에서 곰방대 태우시던 그 냄새가 나요. 부인은 문을 돌아보았지요.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었습니다. 부인은 코를 킁킁거려 보았어요. 과연 곰방대 탄 내가 희미하게 묻어났지요. 죽은 남편이 생전에 피우던 바로 그 담배 내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났지요. 새벽녘이 되면 마당에서 자박자박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잠결에 놀라 문을 열어보면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허나 눈 위에는 분명히 사람 발자국이 대문에서 마루 앞까지 나 있었지요. 그 보폭과 크기가 죽은 남편의 것과 꼭 같았습니다. 처음에 부인은 자기가 헛것을 보는 줄로만 여겼어요. 3년을 그리워한 끝에 마음에 병이 든 모양이라고요. 허나 헛것이라 하기에는 명준이도 보았습니다. 어느 새벽 명준이가 오줌을 누러 마당에 나갔다가 돌아와 울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살구나무 밑에 서 계셨어요.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 얼굴이 이상하셨어요. 어찌 이상하더냐? 부인이 다급히 묻자 명준이가 대답하였지요.
입은 웃고 계시는데 눈은 울고 계셨어요. 그 말에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밤, 부인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대문이 이따금씩 덜컹거렸습니다. 허나 부인이 살며시 일어나 마루로 나가보면 빗장은 굳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 밤이 삼경을 넘길 즈음 마당에서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여시오. 부인은 온몸이 굳었지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부인은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명준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깨면 아니 된다. 그 생각뿐이었지요. 허나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여보, 추운데 나를 안 들여주시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마치 방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불렀잖소. 그 목소리 끝에 방문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덜커덩, 덜커덩. 누군가 문을 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명준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미는 소리가 멈추었지요. 바람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집 안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부인이 가만히 눈을 떠 보았지요. 문풍지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형상이었어요. 허나 그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사라졌지요. 그러나 그날 밤의 이상한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고 부인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복판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지요.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쳤을 때 부인이 본 것은 한 남자였습니다. 검은 도포, 검은 갓, 허리춤에 긴 소의 방울을 찬 남자였어요. 얼굴은 갓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요. 허나 그 어깨선, 그 자세, 다리를 벌리고 선 그 모양. 분명히 죽은 남편 이진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은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을 뻔하였어요. 서방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 밑으로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진수였지요. 3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허나 어딘가 달랐어요. 피부가 먹장어처럼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얼어붙은 듯 새파랬으며 눈동자는 흰자위가 없고 온통 검은빛이었지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진수의 목소리였지요. 허나 그 목소리가 공중에서 울리듯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데리러 왔소. 부인은 숨을 멈췄어요. 저를요? 어찌하여 저를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명준이는 아니요. 명준이는 두고 가겠소. 허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하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까닭이오.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서방님, 이 아이를 두고 제가 어찌 떠납니까? 명준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묵묵히 듣기만 했지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어미인가? 부인은 그 물음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연히 제 아들입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이올시다. 그러자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부인은 말문이 막혔지요. 남자는 마당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갓을 바로잡으며 말하기를
오늘 밤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두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던 진짜 김씨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자국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나 있었지요. 허나 대문 밖에는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부인은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엉켜 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인은 자기 이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김씨. 김씨라는 것은 알았어요. 허나 이름은, 본명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친정은, 아버지 얼굴은, 어머니 얼굴은. 기억이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어요. 그때 명준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어머니, 여기서 무얼 하세요? 부인은 고개를 들어 명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 이 아이가 자기 아들임은 분명했어요. 젖을 물려 키웠고 엎어 재웠으며 걸음마를 가르쳤고 글자를 읽혔지요. 허나 어찌하여 이리 기억이 흐릿한 것일까? 마치 머릿속에 누군가가 짙은 안개를 한 주먹 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부인은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을 정리해보려 애썼지요. 시집 오던 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감에서 내리던 장면,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시던 기억, 시어머니의 얼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3년상을 치른 분인데 그 영정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부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지요. 차라리 아까 그 남자가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그리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저승사자가 다시 마당에 왔을 때 그가 소매에서 꺼내어 부인 앞에 내민 한 가지 물건, 그것을 본 순간 부인의 머릿속에서 막혀있던 문 하나가 쿵 열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떴습니다. 그날 밤도 보름달이었지요. 용문산 위로 떠오른 달이 유난히도 붉었어요. 마당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부인은 명준이를 일찍 재웠습니다. 자꾸 보채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지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여우가 살았는데 그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어느 선비집에 들어갔다는. 허나 부인은 그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귀에 유독 낯설게 들렸거든요. 명준이는 어느새 잠들었지요. 삼경이 지났을 즈음 마당에서 소의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저승사자가 오는 소리였지요. 부인은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이유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저승사자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검은 도포, 검은 갓. 허나 오늘은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부인. 그가 불렀어요. 부인은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았지요. 예, 서방님. 그 호칭에 저승사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방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오. 그는 나무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지요. 달빛이 상자 안을 비추었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한 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피 묻은 저고리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연두색 저고리였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폭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기억 하나가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3년 전 춘3월 여준 하루 한 남자가 배에 올라타는 장면. 그 남자는 이진수였습니다. 남편이었지요. 그리고 그 배가 강 한가운데에서 뒤집히는 장면. 헌데 부인의 기억 속에서는 배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지요. 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때 친정에 내려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인은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저승사자는 마당에서 움직이지 않고 부인을 지켜보았지요. 기억이 나시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쓴웃음을 지었지요. 있었소. 당신은 거기에 있었고 내 배를 뒤집은 것은 바로 당신이었소. 그 말에 부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제가 어찌 서방님을. 저승사자는 나무 상자에서 연두색 저고리 조각을 꺼냈지요. 이건 진짜 내 아내 김씨의 옷이요. 배가 뒤집힌 그날 강변 바위 틈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이 저고리를 입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인의 모습이었소. 부인은 말을 잃었지요. 저승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죽었소.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오. 그 순간 부인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강가 바위 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의 시신. 연두색 저고리. 긴 검은 머리카락. 그 시신을 내려다보던 자기 자신의 모습. 허나 그 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9가닥으로 갈라지고 긴 흰 꼬리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구미호. 그 세 글자가 부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부인은 마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 눈밭에 주저앉아 오열하였어요. 저승사자는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지요. 이제 기억이 나시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어요. 그 울음 속에서 그러나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자기 안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인 듯 하면서도 여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 이 사람을 믿지 마라. 이 사람은 너를 죽이러 온 것이다. 얼른 이 자를 먼저 없애라. 부인은 그 목소리를 애써 눌렀지요. 저승사자는 나무 상자의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내일 밤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할지 정해 두시오. 저승사자가 사라진 뒤에도 부인은 한참을 눈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자기 위에 쌓였어요. 허나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부인 안의 구미호가 깨어난 그날 밤, 그 구미호가 다음 날 한 일은 사람들이 흔히 짐작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부인은 마당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이 여인을 부인이라 불러야 할지 구미호라 불러야 할지 분간이 쉽지 않았지요. 허나 이 이야기에서는 계속 부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인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명준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부인은 한참을 정말 오래도록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자기가 낳은 아이던가? 아니었지요. 자기는 3년 전 진짜 김씨 부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5살이었지요. 5살짜리 아이는 어머니를 금방 잊는 법이었습니다. 3년 동안 부인은 이 아이에게 어머니로 지냈어요. 젖을 물리지는 못했으나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병이 났을 때 밤을 새워 간호하고
천자문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진짜 정이 말입니다. 부인은 자기가 구미호임을 기억해낸 지금도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이것은 구미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구미호는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의 간을 빼어먹는 짐승이었지요. 허나 부인은 명준이의 간 같은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명준이를 보면 그저 마음이 따뜻해졌을 뿐이지요.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찌하여 자기 기억이 그토록 흐릿했는지. 구미호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에 눌려 스스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김씨 부인의 몸을 빌려 지내던 3년 동안 진짜로 이 아이의 어미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구미호를 봉인하였던 것이었어요. 허나 어젯밤 저승사자가 보여준 그 나무 상자, 그 피 묻은 저고리 조각이 잠들어 있던 구미호를 깨워버린 것이지요. 부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명준이의 이불 위에 떨어졌어요. 그때 명준이가 눈을 떴지요. 어머니, 왜 우세요? 부인은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꿈을 꾸었구나. 명준아, 어미가 내일부터 어딜 좀 다녀와야 한다. 명준이가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어디요?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이 아이 곁에 더는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인은 마을 촌장 댁을 찾아갔어요. 촌장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부인은 명준이의 장례를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올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명준이를 촌장 댁에 맡아주시면 제가 가진 전답과 집문서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촌장은 눈을 크게 떴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허나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서 뭉치를 내밀었을 뿐이지요. 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이니 아이는 내 맞겠소. 허나 아이가 어미를 찾거든. 내가 뭐라 답해야 하오. 부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어요. 어미가 먼 길을 떠났다. 그렇게 전해주시지요. 부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준이에게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히고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었지요. 명준아, 어미가 오늘 밤 떠난다.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촌장 할아버지 댁에 가 있거라. 촌장 할아버지가 너를 잘 돌봐주실 게다. 명준이는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어머니, 같이 가면 아니 되어요. 부인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아니 된다, 명준아. 어미가 가는 곳은 어린아이가 갈 수 없는 곳이란다. 그 말을 하며 부인은 명준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3년을 안아왔던 그 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그 포옹이었지요. 부인은 명준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냄새, 따뜻한 숨결. 부인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구미호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어요. 그저 아이의 어미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바깥에서 소의 방울소리가 났습니다. 챙그랑. 저승사자가 온 것이지요. 허나 이번에는 밤이 아니었어요. 아직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낮에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은 저승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명준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저승사자가 서 있었지요. 허나 오늘 그의 얼굴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슬픔이 묻어나 있었어요. 부인. 그가 말했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저승 대왕께서 당신을 잡아오라 엄명을 내리셨소. 오늘 밤 자정 안에 당신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게 돼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방님. 아니, 저승사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여 저승사자가 되셨는지요? 보통 죽은 홀령이 저승사자가 되려면 무언가 특별한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승대왕과 거래하였소. 내 아내를 죽인 구미호를 내 손으로 직접 잡아오겠다고. 그 대가로 내 아들 명준이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 말에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명준이의 수명이라니. 명준이가 어찌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저승사자는 눈을 감았지요. 명준이는 원래 10살에 죽을 운명이었소.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을 타고났기 때문이요. 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그날, 집에 돌아오면 아들에게 수명을 나누어주는 기도를 올리려 하였소. 내게는 수명이 남아 돌았으니 말이오. 허나 내가 그날 죽어버려서 그 기도를 올리지 못한 것이 한이었소. 그래서 저승대왕께 청하였소. 내가 대신 저승사자가 되어 그 구미호를 잡아오는 대가로 내 아들의 수명을 70살까지 늘려달라고. 저승대왕이 응하셨소. 부인은 마당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서방님이 그랬군요. 저승사자는 마당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어요. 부인, 나는 당신이 3년 동안 내 아들을 키워낸 것을 보았소. 저승에서 계속 지켜보았지. 처음에는 당신을 증오하였소. 당신이 구미호임을 알았을 때. 허나 보면 볼수록 당신이 진짜 어미처럼 이 아이를 돌보더이다. 나는 혼란스러웠소. 구미호가 어찌 저리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구미호라는 사실을 3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명준이를 돌보는 동안 제 안에 짐승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려 하오. 저승사자는 도포자락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한지에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이었지요. 이 부적을 삼키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무 고통 없이 곧장 저승으로 갈 것이요. 그것이 쉬운 길이요. 허나 부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저승사자가 뒤이어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소. 허나 쉬운 길은 아니오. 부인이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승사자는 긴 한숨을 쉬었지요. 당신이 본래의 구미호 모습으로 돌아가서 용문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천년을 수행하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소. 그 후에 다시 명준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지. 허나 그때는 명준이가 이미 늙어 죽은 후일게요. 심지어 환생하였더라도 얼굴을 기억 못할 것이요. 부인은 그 제안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느새 명준이가 나와 서 있었지요. 명준이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 남자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요. 명준이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승사자는 명준이를 바라보았지요. 검은 그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허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대신 말했지요. 명준아, 이분은 어미와 함께 먼 길을 떠나셔야 할 분이시다. 명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부인은 명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명준아. 허나 너는 씩씩하게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미가 반드시 어떻게든 다시 너를 보러 오마. 그리고 저승사자를 향해 말하였지요. 제가 구미호로 돌아가겠습니다. 천년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록 명준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은 한 가지를 더 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서방님. 지금 이 순간만 명준이에게 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1000년 후에 이 아이의 꿈에 나타났을 때 이 아이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였지요. 허나 결국 허락하였어요. 그리하시오. 허나 짧게만.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몸에서 옅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그 안개가 걷히자 마당에는 9개의 긴 꼬리를 가진 흰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지요. 달빛에 그 털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명준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눈이 커졌을 뿐이지요. 여우는 명준이에게 사뿐사뿐 다가가서 차가운 코끝을 명준이의 뺨에 가만히 비볐습니다. 명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우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우의 깊은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흘렀지요.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여우는 저승사자를 따라 용문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명준이는 마당에 그대로 서서 두 그림자가 눈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하얀 여우와 검은 저승사자. 두 그림자가 산자락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명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귀에 들렸지요. 저승사자는 뒤돌아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그 한 번의 뒤돌아봄이 저승사자의 규율을 깨뜨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승에서 대왕의 호통이 떨어졌다 합니다. 저승사자가 임무 중에 뒤돌아본 죄로 1000년의 유배가 내려졌다 하지요. 허나 대왕은 한 가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진수 저승사자가 1000년 후에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환생의 시기가 공교롭게도 구미호 부인이 1000년 수행을 마치는 때와 똑같아 왔다고 하였지요. 이야기의 그 뒤는 이러합니다. 명준이는 그해 겨울이 지나고 촌장댁에서 자랐어요. 영특한 아이였지요. 14살에 서당 훈장의 눈에 들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18배 사마시에 합격하고 24세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집현전 학사를 거쳐 훗날 판서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하지요. 70살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 아비가 목숨으로 바꾼 그 수명 꼭 그대로였어요. 명준이는 평생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달빛이 유난히 밝은 겨울밤이면 마당에 나와 앉아 북쪽 산자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하지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쯤 계신지요? 그 소리를 듣고 집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합니다. 대감께서 늙으시더니 옛 어머니가 더 그리운 모양이다. 그렇게들 수군거렸다지요. 다른 전승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000년 후에 어느 해 양근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서로 처음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지요. 여자는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도 길었고 남자는 그림자가 유독 짙었다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꿈에 자꾸만 어떤 기와집 마당과 살구나무 아래에서 곰방대를 태우는 남자와 호박죽을 떠먹던 장면을 보았다 하더이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어미 품으로 달려가 왠지 모르게 울었다 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양근 고을 어느 기와집 우물가에서는 3년에 한 번 겨울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 모양의 그림자 둘이 마당을 가로지른다 합니다. 하나는 길쭉한 남자, 하나는 꼬리가 긴 여자. 그 그림자 뒤에는 작은 아이 그림자가 졸졸 따라가지요. 그림자들은 아무 말이 없고 눈밭에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다 합니다.
그저 달빛 속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갈 뿐이라지요.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은 양근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짐승이라 하여 모두 짐승이 아니요, 사람이라 하여 모두 사람이 아니며, 귀신이라 하여 모두 귀신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사람이면 사람이요, 마음이 짐승이면 짐승이요, 마음이 따뜻하면 비록 여우의 몸을 입었어도 어미일 수 있느니라. 김씨 부인이라 불리던 그 구미호는 지금 어디선가 천년 수행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진수 저승사자도 그 어느 골짜기에서 환생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그리고 명준이는 또 다른 이름으로 어딘가에 태어나 꿈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을 부르는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이여, 혹 겨울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마당에서 희미한 소의 방울소리가 나거든 창을 열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어쩌면 천년을 건너온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소리 끝에 아주 작게 어미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 양근 고을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밤 야담은